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면 강의는 문화재는 진안 마이산 탑사를, 그리고 인문학은 김시습이 쓴 이생규 장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마이산은 개별적으로 산 이름이 다릅니다. 봄에는 돛대처럼 생겼다 하여 돛대봉, 여름에는 용의뿔 같다 하여 용각봉, 그리고 가을에는 말의 귀와 같다 해서 마이산, 그리고 겨울에 보면은 마치 붓끝같이 생겼다 해서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지안군 진안읍 마령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명승 제12호가 됩니다. 지금 서쪽이 바로 암마이산이고 동쪽이 순마이산입니다. 마이산은 또 시대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신라시대는 서다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용출봉이라고 했고, 조선시대 와서 초기에는 속금산이라고 하고 후기에는 마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림은 마이산의 설경입니다. 눈 덮인 마이산은 지금 좌측이 숫봉이고 우측이 암봉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두 바위의 전설이 참 재미있습니다. 승천할 때가 이르러 남자 신이 사람들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 부정을 타서 안 되니 한밤중에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밤에 떠나기는 무서우니 새벽에 떠나자고 했죠. 그래서 새벽에 떠나기로 하였는데 때마침 아침 일찍 물을 뜨러 온 동네 아낙네가 어머나 산이 하늘로 올라가네 하고 소리치자 승천이 틀린 것을 한 남신이 화가 나서 옆에 내 말을 듣다가 이 꼴이 되었다 하고 두 자식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바위산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마이산 탑사의 전경입니다. 지금 중앙에 보시는 탑사의 신비 천지탑입니다. 우측이 양탑, 좌측이 음탑, 즉 음양, 아내죠. 남편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 아래가 대웅전입니다. 우측으로 산신각이 있고 좌측으로는 요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벽을 보시면은 만경신물, 줄사철나무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안 마이산 탑사는 전북 기념물 35호가 되겠습니다. 마이산 탑사의 신비로운 돌탑입니다. 혼자 맨손으로 막돌 허튼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120개의 탑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현재는 80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탑들은 전국 8도의 명산에서 가져온 돌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심오한 전기를 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이감룡입니다. 이감룡은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16세 손이라고 합니다. 이감룡은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뒤숭숭했던 어두운 세속을 한탄하면서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 일념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탑사입니다. 탑사의 설경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마이산의 비경은 또 하나 장마철입니다. 마치 휜 비단을 내린 듯한 느낌을 주죠. 또한 마이산은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또 마이산의 특별한 것은 위로 자라는 고드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고드름이란 아래쪽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고드름이란 아래에서 위로 솟는 고드름이 됩니다. 마이산 입구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타병제라고 하는데 호수의 탑 그림자가 비친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호수를 걸으면서 마이산의 암봉과 숫봉의 그림자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산의 또 한 진풍경은 바로 타포니 현상입니다. 타포니란 여감에서 자갈을 메우고 있던 진흙이나 모래가 빠져나가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이것을 타포니, 우리말로는 풍화혈이라고 합니다. 타포니를 가차에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이산의 타포니는 그 여감층이 두께가 1500m나 되며 지금 현재 솟아있는 부분은 불과 600m고 지하로 거의 1000m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이산 천연기념물입니다. 줄사철나무는 노박 덩굴과에 달린 상록수입니다. 만경이란 덩굴만자에 줄기경자를 써서 덩굴로 줄기가 되어 오르는 것을 얘기하죠. 줄사철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이산 뒤쪽에는 은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은수라고 하는 말은 이성계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직 집권하기 전이죠. 예,
그리고 그때 이성계가 와서 심은 나무가 청실배나무로서 기념물이 되어 있습니다. 청실배나무는 기념물 3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의 가을 풍경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마이산, 아름다운 추억이 발생하는 곳이죠. 우리는 마이산 오른다는 것은 전설과 신화가 죽은 시대에 그 신화와 전설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 된다고도 합니다. 지난 마이산 탑사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이산 탑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초고슬금 인문학 이생규 장전을 다루겠습니다. 이생규 장전은 김시습의 작품입니다. 한문소설이죠. 조선 초기에 지은 작품인데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다뤘고 금오신화에 실려 있습니다. 이생규 장전을 쉽게 풀이하면 이때의 규자가 엿볼 규자입니다. 그리고 장은 담장자죠. 그러니까 이생이 담장안을 엿볼 약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간추린 이생규 장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송도 낙타교 옆에 이생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18살이었다. 풍운이 맑고 재주가 뛰어나 일찍부터 국학에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도 시를 읽었다. 선중리 귀족집에서는 최씨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15쯤 되었다. 태도 아리답고 수도 잘 놓았으며 시와 문장도 잘 지었다. 이생은 일찍부터 책을 옆에 끼고 국학에 다닐 때에 언제나 최씨네 집 북쪽 단박을 지나다녔다. 어느 날 우연히 담안을 엿보니 어여쁜 아가씨가 술을 놓다가 바늘을 잠깐 멈추고 시를 읊는 것이었다. 그는 흰종이에, 즉 이생은 흰종이 한 장에다가 시를 써서 기아 쪽에 매달아 담안에 던져넣었다. 그러자 최량이 그 시를 읽고 종이 쪽지에 님이여 저녁에 만나기로 하세요 써서 담 밖으로 던져줬다. 스토리가 매우 빠르게 진전됩니다. 이렇게 이생규 장전의 작품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어지는데 전반부는 이생과 최씨의 사랑과 결혼,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반부는 홍건적의 전쟁으로 최씨가 정절을 지키다 그만 무참히 살해당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이생과 죽은 최씨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현실적이죠. 따라서 이생규 작전은 크게 현실적인 이야기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섞어놓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글은 바로 만남과 이별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 만남과 첫 번째 이별은 봉건적 사회 태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과 두 번째 이별은 홍건적의 난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남과 세 번째 이별은 귀신의 명부 때문이죠. 최씨는 저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 했으니 그 굳은 맹세야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사랑의 믿음이 되어 행복한 명언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생규 장전의 주제의식은 결국 작품은 최량의 죽음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불행을 이생과 최량의 환상적인 재회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기르는 법은, 즉 가르는 법은 엄격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사랑에 의해 최량은 환신하여 명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도 사랑과 영혼을 담은 이생규 장전이 있습니다. 페드릭 스웨이지가 공연한 샘, 그리고 데미 무어 출연의 물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스트의 이야기죠. 우리 금오신화에 실린 이생규 장전은 이생과 최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씨가 무참히 살해당하여 여기서는 여인이 고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서양 영화에서는 샘과 물리가 연극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고스트가 되죠. 영혼의 몸으로 사랑하다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 공통점은 넓은 바다의 품속으로 흘러가듯 to the open arms of the sea,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자 김시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시습은 생후 8개월에 글 뜻을 알았다고 하며 3살 때 이미 스스로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논어의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거기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거기에 시습이 있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행복한 사람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간이 나는 대로 하기 시습지 하면 저절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은 누구나 마음먹게 달렸다. 하기시습이란 배워서 뜻을 알고 제때 몸속에 놓아들게 하는 것이다. 여기 시습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김시습은 김오세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세종의 비단 50필 하사가 있었던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습이 나이 5살에 중용과 대학을 통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세종대왕께서는 승정원에 그를 불러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죠. 동자지학 백학 무청성지말, 이렇게 운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자 이 운을, 즉 동자의 학문은 백학이 푸른 소나무 끝에서 춤을 추는 듯하구나 하는 운을 주고 여기에 대꾸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5살 김시습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주지덕 황룡 번벽 공지증, 즉 성주의 덕은 황룡이 푸른 하늘 안에서 번득이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귀지입니다. 김시습은 또 유명한 풍자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한명회의 시입니다. 한명회가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 하여 청춘부 사직 백수와 강호라고 했는데 요 한 자씩을 고쳤습니다. 청춘 망사직 백수 오 강호, 즉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늙어서는 세상을 더럽힌다. 대단한 글입니다. 김시습은 또한 모두가 꺼리는 사역신의 시습을 수습했습니다. 사역신은 박백령, 성삼문, 이계, 하회지, 유성원, 유흥구입니다. 그들의 저참한 시신을 김시습이 수습한 것이죠. 그를 가리켜 오늘날 우리는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해원이 바로 생육신의 그들입니다. 김시습은 설잠이라는 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명이죠. 김시습이 입적한 곳은 바로 부여 만주산 무령사입니다. 1493년 성종 24년 59세의 나이로 병사였습니다. 유해는 불교식으로 다비를 하여 유고를 모아 이곳에 부도로 안치하였습니다. 이생규장전을 현대적으로 재음미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 기회만 엿보다가 기회가 있을 때 편지와 시조로서 가까워질 수 있던 이생과 채랑의 사랑 이야기가 겹쳐 보이는 현대시 김추수의 꽃을 끝으로 이생규 장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생이 담지 않을 엿본 이야기 이생규 장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